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아 성장 전략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전남 광양과 부산 기장에서 발생한 산불로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항 등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이 3,318kg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한 허위 소득 신고나 사업자 등록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아 성장 전략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해 대한민국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복귀 후 이재명 대통령의 첫 공식 기자회견.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장 3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게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한 성장 전략 대전환의 길로 지방이 주도하고 기회와 과실을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비롯해 안전 기반과 문화 주도,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의 길을 재차 각인시켰습니다. 5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대전환이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는 뜻은 아니라면서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재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방주도 성장과 관련해선 대전 충남, 광주 전남의 광역 통합은 상징적 출발점이자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또 스타트업, 벤처 열풍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탈이념과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를 방향키로 잡아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검찰 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사로잡는 일은 요원합니다. 다만 단번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며 국민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 주권 정부 제1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또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확고한 개혁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종교의 정치 개입은 반란 행위와 같다며 엄정 수사를 통해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신년 기자회견.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재명 대통령은 확고한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혁의 목표는 검찰의 권력을 뺏는 게 아닌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며 충분한 수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엄청난 불신과 그 어쩌면 증오, 그것도 이해를 해야죠. 그런 것도 다 해소해 나가야 된다. 너무 급하게 서둘러가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주는 건 배제해야 돼 예외 경우도 고려해야 할 거라고 말했고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두는 건 헌법에 명시됐다며 바꿀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아쉽다면서도 당사자에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게 공평하지 않겠냐고 반문하는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특히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와 정치의 유착에 대해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반란 행위라며 엄정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거 그건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마치 나라 지키라고 총 주었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 거야.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라는 거와 똑같죠. 대북 정책에 대해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적 공존이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에 3중 철책을 설치하는 등 불신이 높아진 상태라고 진단하며 북미 대화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어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해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경제와 사회 문화 분야 전반에 대한 구상도 밝혔습니다. 환율과 부동산, 청년 창업, 통상 현안 등 경제 현안을 짚고 또 지방 분권과 자치 강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환율 변동성에 대해 정부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역대 최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원화 가치 하락폭도 일본 등 주요 국가보다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엔의 달러 연동에 비하면 좀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5,000선을 바라보는 급격한 상승세에 있는 데에 대해서는 왜곡돼 있던 것이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라면서도 투자는 개인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쏠림 현상이 집값 상승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을 투자 대상이 아닌 필수 자산으로 규정하며 투기적 수요에는 토지거래 허가제 등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세제 수단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지방균형 발전 정책을 강화하고 인구 소멸 지역에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공기업 이전 재정 지원 등 구체적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정책의 중심은 취업에서 창업으로의 전환입니다. 이 대통령은 아이디어 단계부터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창업교육과 재원 지원, 아이디어 대회 등을 통해 새로운 창업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 등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원칙과 전략적 자율성을 지키며 국익 중심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또 우리 유능한 산업부 장관 또 협상팀들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낼 겁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지방정부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고 인력 운용 자율성을 높여 광역 통합에 정치적 걸림돌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구조 개혁을 병행하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 출발 직후 전일 대비 상승세를 이어가며 5,012.20까지 터치했습니다. 코스피 5,000 돌파는 지수 출범 46년 만에 처음입니다. 전남 광양과 부산 기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에 대한 총력 진화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에서 시작돼 인근 산으로 번진 전남 광양의 산불은 오늘 새벽 5시 30분 기준 진화율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일 공장에서 시작돼 산으로 번진 부산 기장군의 산불은 오늘 새벽 4시 30분 기준 진화율 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항릉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케타민 등 클럽 마약과 중남미 코카인 대형 밀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여행자의 캐리어 안감을 뜯어내자 검은 비닐봉지가 드러납니다. 관세청 직원들이 확인한 비닐에는 캄보디아발 필로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시중 유통 전인 국경 단계에서 사상 최대치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밀수 건수는 전년보다 46% 증가한 총 1,256건이었고 중량은 321% 늘어난 3,318kg이었습니다. 마약 출발 국가별로 페루, 에콰도르, 태국, 미국 순으로 적발량이 많았습니다. 기존 주요 밀수 경로였던 국제 우편과 특송 화물의 적발 중량은 감소한 반면 여행자는 증가했습니다. 또 인천공항 대비 지방공항 우회 반입이 10%가량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늘어난 것 같고요.
국제마약 조직 입장에서는 인천공항이 아닌 다른 지방공항으로 우회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던 모양인지 지방공항으로 적발량이 늘어났었는데요. 25년에는 31%를 기록을 해서 특히 지난해 케타민 등 클럽 마약 적발 건수가 22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적발 중량은 126kg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관세청은 2022년부터 시작된 태국과의 합동 단속으로 그동안 가장 많이 적발된 야바 유통량이 감소했지만 중남미발 코카인 대형 밀수는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카인은 북미에서 주로 소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멕시코 쪽 국경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북미 쪽으로 이제 코카인들이 들어가는데 예전보다는 좀 어려워졌거든요. 아시아 쪽을 중간 경유지 또는 최종 소비지로 지금 시장을 개척하려 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국제 합동 단속으로 네덜란드발 마약이 64% 감소했다며 주요 출발국과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1일부터 매주 관세청장 주재로 마약 척결 대응본부를 가동하고 마약 단속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허위 소득 신고나 사업자 등록을 사전에 막는 안심 차단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명의 도용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던 A씨. 신청 과정에서 근무한 적 없는 10곳의 회사가 A씨를 소득자로 기재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 A씨가 맡겨둔 신분증을 본인 동의 없이 사용, 건설회사 등의 개인정보와 급여대리 수령 위임장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A씨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처리되면서 근로장려금과 의료비 지원 등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A씨와 같은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국세청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와 배달 라이더, 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안심차단 서비스의 제출 알림 기능을 통해 지급명세서 제출 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필요하면 세무서에 즉시 검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명의도용을 겨냥한 차단 기능도 포함됐습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에 의한 사업자 등록 신청을 선택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시작할 때는 홈택스 본인 인증이나 세무서 확인 절차를 거쳐 차단을 해지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국세행정 업무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사업자가 근로소득자 등의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리고 본인 외 모든 국세 관련 민원 증명 발급 업무, 그리고 환급금 수령을 위해 전화로 계좌를 등록하는 업무, 마지막으로 세무 대리인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업무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 개통을 통해 명의도용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고용보험 가입과 근로, 자녀장려금 등 복지 혜택이 정확한 소득 자료를 통해 납세자에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김 수출이 사상 처음 1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늘어나는 수출 수요에 맞춰 김 주산지인 전남에서는 세척에 필요한 담수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담수 확충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재희 기자입니다. 배관을 따라 들어온 물김이 커다란 수조에서 깨끗이 씻겨 나갑니다. 바닷물로 1차 세척을 거친 뒤 김에 남은 이물질과 염분을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공정입니다. 최근 김 가공 공장이 세척에 필요한 담수를 확보하지 못해 생산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도한 지하수 사용이 고갈 위험으로 이어진 겁니다. 실제 국내 마른 김 생산 공장의 74%가 몰려있는 전남도의 경우 도내 공장 239곳 중 91%는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사용하는 곳은 9%, 상수도만 사용하는 곳은 5%에 그칩니다. 이 시설 하나가 김을 세척하는 데만 하루 약 600톤의 지하수가 사용됩니다. 전남 전체로 따지면 약 19만 톤, 36만 5천 세대가 쓸 수 있는 물의 양입니다. 업계에선 김 수출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담수 부족으로 생산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김을 수출을 해달라고 바이어들은 많이 오는데 지금 물 문제가 조금 부족해서 생산량도 많이 안 되고 지금 공장을 충분히 하나 두 개 정도 더 하고 싶어도 담수가 딸려서 지금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상수도 확충과 관계부처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기후에너지환경부도 물 공급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담수를 하려면 그럼 어디랑 얘기해야 되냐 했더니 수자원 공사가 필요하고 그 기후부에서 협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수도 간이 연결이 돼야지. 전남도는 마른 김 가공 공장 집적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내 물김 생산 지역에 한 2개소 정도 마른 김 가공 공장 특화 단지를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가공 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안에 그 폐수 처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국가에서 반드시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협의를 지금 해 나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30년까지 김수출 1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TV 강재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가 0.3% 역성장한 가운데 연간 1%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과 정부 소비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건설 투자와 수출이 더 큰 폭 줄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렸습니다. 연간 실질 GDP는 한은 전망치와 동일하게 1% 성장했습니다.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부와 경북에는 한파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 방한용품으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서울은 아침에 영하 13.2도로 올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했고 체감온도는 거의 영하 20도를 보였습니다. 대관령의 체감추위는 영하 29도까지 떨어졌는데요. 한낮에도 영하권을 유지하면서 어제만큼 춥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2에서 7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도 최고 15cm의 큰 눈이 예상됩니다. 추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쌓인 눈이 얼어붙어 길이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한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춘천 영하 6도, 세종과 안동 영하 3도, 대구는 0도에 머물겠습니다. 주말까지도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결정적 순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취임 2년차 국정운영 청사진을 밝혔는데요.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 대전환, 또 한반도 비핵화 구상, 검찰 개혁과 민생 경제 현안까지 가장 긴 시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주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에 둘러싸인 동방의 작은 나라도 앞선 나라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후발주자도 아닙니다. 지방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그리고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입니다.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강국으로 성큼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대전환을 통해서 대도약으로 이끌겠다. 2년차 국정 구상을 제시했는데 원래 90분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역시나 훌쩍 넘겨서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습니까? 3시간의 역대 최장의 기자회견이었는데 예. 슬로건은 대전환, 대도약입니다. 청와대에서 첫 신년 기자회견을 연 것인데요.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주제로 했습니다. 역대 최장 기자회견으로 173분간 3시간이죠. 네. 25명이 질문을 했고 취임 2년차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 삶이 달라지도록 하겠다. 또 성장 전략 5대 대전환 원칙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5대 대전환 원칙이 첫 번째로는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또 안전 기반 성장, 문화가 이끄는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 물론 이 내용에서 이제 구체적인 또 세부적인 계획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장만 31번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성장을 강조한 것인데 정부 역량을 완전 재배치하겠다. 성장을 잘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성장 전략 대전환, 무거운 책임감으로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으로 현실적 실용주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주제별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민생 경제 분야였습니다.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겠죠. 이 질문을 왜 안 하시나 했어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주 기회를 드리세요. 전에 못하신 것까지 다 하게. 그래도 뭐 다들 그래서 이게 꽤 엄중한 사안입니다. 모두에게 도움되는 길을 함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우리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이걸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을 발굴해내고 또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문제됐을 그 시점의 상황을 향해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집값이 높은 거예요. 세금이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아요. 곧 국토부에서 공급 확대 방안을,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주가를 뭐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게 아니고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본 게 제가 그때도 선거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국민의 재산을 늘리는 겁니다. 국가의 부를 늘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기업이 왜 싸구려 취급을 당합니까? 하여튼 주식 투자는 각자가 알아서 잘 해야 되는 일이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정상화는 꼭 필요하고요. 대통령이 공약한 5,000피 시대 꿈인 줄 알았는데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흐름이 계속될 건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죠. 예상하십니까? 정권가의 전망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내걸었던 이 코스피 5천 목표인데 달성을 했어요. 네. 그것도 뭐 임기 초반에 이제 달성을 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저평가돼 있다. 이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이제 달성을 했죠. 코스피 사상 첫 5천을 돌파했습니다. 46년 만의 기록인데
그동안 우리가 상당히 또 많이 디스카운트가 돼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 이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영, 또 정치,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저평가되어 왔다. 근데 이번에 그것이 이제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설명인 것이고, 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만큼 상당히 이 시장에서의 신호가 좋은 신호로 또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기금화돼야 된다. 네. 퇴직연금을 주가와 연계하는 것은 조금 오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왜냐면 안정적이어야 되니까요. 네. 해외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는 검토, 이거는 뭐 가짜 뉴스다, 성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해외 주식을 팔면 그만큼 또 달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뭐 환율 방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데 그 가짜 뉴스다. 예.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다음에 퇴직연금을 외환시장 방어용이다, 뭐 이런 헛소문까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1%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운용하고 금융기관들이 운용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규모의 운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기금화하게 되면 국민연금도 지금 수익률이 좋거든요. 그런 형태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설명을 했습니다. 연금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통합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내놓았습니다. 네, 환율 문제도 짚었는데 환율은 곧 1,400원대로 떨어질 거다. 이 말을 한 직후에 환율이 한 10원 정도, 10원 이상 급락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대통령 발언 영향을 또 보시고 그만큼 외환시장에서는 또 외국인도 또 투자자들도 그걸 보고 있는 것이고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 같은 곳에서도 1분기 이후에는 안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전문 연구기관에서의 나오고 있는 전망이 한두 달 후에는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다. 네. 그 설명을 이제 기자회견에서 설명을 했고요. 이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발언 직후에 방금 전에 차인크 말씀대로 장중 이제 1,460원까지 떨어졌는데 또 조금 올라갔어요. 그 이후에 막판에 장 막판에 환율이 올라가서 1,471.3원에 마감이 됐는데 그래도 4거래일 만에 하락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화 가치가 하락한 것은 일본의 또 엔화가 워낙 또 엔저 현상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으로 영향이 미쳤기 때문에 이게 국제적인 현상이다. 우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도 이재명 대통령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이미 했을 것인데 잘 알다시피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걸 인위적으로 정부가 공개적으로 나서면 일종의 환율 조작의 또 이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환당국은 고강도 구두 개입을 하고요. 또 국민연금을 또 환해지 않은 이런 방법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 달러 예금, 해외 투자 상품의 과도한 마케팅은 좀 자제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환율이라는 것이 우리 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유용한 그리고 할 수 있는 또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많은 정책을 시행 중이라는 것도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최근 공공행진하고 있는 집값과 관련해서는 세금 규제는 일단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신중한 입장이었고, 그리고 공급 대책을 예고했네요.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세금만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또 주목을 받았던 대통령의 발언이었는데 월급 15년 모아야 집안 지금 비정상적인 구조다. 네. 계속 우리가 일본의 부동산 폭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30년으로 가는 그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우려를 나타냈고요. 고비용 구조의 원인은 부동산 쏠림, 또 수도권 집중이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의 세금 규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세금은 목적과 다르게 쓰이면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걸 규제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예. 부동산이 그렇지만 사회적 문제가 되면 또 세제 정책은 동원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고요. 토지 거래 허가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도 추가하겠다고 설명하고 근본적인 해법은 차인크도 말씀하셨던 대로 공급 확대다. 자산 구조를 개편하는 방법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조만간 현실적 공급 확대 방안을 곧 이제 발표할 것인데 우리가 뭐 공급하겠다 이렇게
또 공언하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도 인허가가 얼마나 되느냐, 또 착공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실제 공사에 들어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할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또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남북 관계 그리고 정상 외교까지 다양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화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취임한 이후에 외국 정상들을 만난 게 한 50개국 된다고 그래요. 이번 방중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은 참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중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매우 잘 준비해서 이렇게 환대해 준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다 목도를 했고 또 중국 인민들도 함께 본 장면인데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 큰 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매우 인간적이고 생각보다 농담도 잘 하시고 아주 좋은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 리스크 지금 무슨 저자세니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던데 그럼 그 자세를 한 방 뜰까요? 북한하고? 그럼 경제 망하는 거예요.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한 전략은 뭐 단순하면서도 뭐 확실하죠. 확고한 방위력, 억지력을 확보하고 그 기반 위에서 이 방위력과 억지력으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의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공생공령의 길을 같이 살고 같이 번영하는 길을 만들어간다. 통일은 지금 뭐 통일은커녕 뭐 전쟁 안 하면 다행인 상황인데 그건 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해나간다. 그 속에서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외신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과 일본 연쇄 회담이 진행된 만큼 관련 결과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또 중요한 외교 안보 관련 사항이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에 50여 개국 정상을 만났다. 상당히 많은 숫자의 정상들을 만난 것인데 최근에 이제 연초에 한중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 아주 유용했다. 중국과의 관계 복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빈 방중을 해서 군사 안보 협력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켰고 협력을 지속한다. 뭐 이제 중국과의 뭐 군사 안보상의 이런 것보다는 이제 다양한 그런 이 내용들을 동북아에서의 안정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고 한중 간에는 갈등 요소도 있지만 뭐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한령 같은 것 또는 서해 구조물 같은 이야기도 뭐 충분히 관리 가능하지 않겠냐. 그는 한중 사이에 또 시 주석이 중국 경제 발전에 큰 성과를 낸 지도자다. 서로 간에 뭐 덕담도 나누면서 이렇게 관계에 대한 또 복원도 시도를 한 점을 또 강조를 한 것이고요.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위안부나 강제징용의 기존 합의가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내에서도 뭐 논란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존중하겠다. 이걸 뒤집지는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국제적 신뢰 문제라는 부분 또 한일 정상회담은 뭐 셔틀 외교가 이제는 완전히 정상이 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실질적인 협력 개선의 여지가 많더라. 특히 이제 일본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다카이치 사나의 이 총리가 상당히 환대를 해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예, 또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는가,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화제가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앞서 이제 보여드리게 됐는데 우리가 저자세란 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뭐 고자세로 간다면 싸워야 되는 거냐? 물론 이제 다른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 오해가 있는 거 아니냐, 왜곡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또 무인기 사태가 북측에 좀 핑계거리, 빌미를 준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또 설명을 했고요. 통일을 조금 미루더라도 평화 공존 상황으로 가야 된다. 평화가 우선이다. 그게 실제 유엔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DNA 정책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정상화하고 또 하나가 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 실용적인 접근으로 좀 가야 된다. 그것이 네. 아니라 북한은 이 생존 때문에 핵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결을 우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일부 이제 군축 협상을 하는 것이 더 실효적일 것이다라는 설명을 했고요. 북핵 위기 해법은 북미 대화를 우선으로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백악관을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피스메이커가 돼 달라. 그러면은 예.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바로 그 부분도 또 강조를 했습니다. 또 남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9.19 군사합의가 이게 무너졌거든요. 이걸 다시 복원해서 신뢰부터 회복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통상 산업 관련한 부분에서는 이 반도체, 미국이 최근 반도체 100%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요.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과 관련한 문제, 이 질문에는 어떤 답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미국이 제일 원하는 게 반도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공장을 미국에다 지어놔라. 그럼 미국은 든든하거든요. 예. 그걸 그대로 자신들의 이 자산처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또 그걸 뭐 호락호락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세 위협이 있는 건데 우리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채국 협상이 이 관세 협상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대통령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100% 관세 우려하지 않는다. 반도체 100% 반도체에 대해서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러터니 상무장관이 조금 얼음장을 놨어요. 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미국을 이익을 위해서 미국 국내 정치상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반도체에다가 이렇게 관세를 100% 부과하게 되면 미국 물가에 또 옮겨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미국 내의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우리 팩트시트 만들어졌죠. 예. 채국 대우가 약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유능한 장관 또 협상팀이 잘 해낼 것이다라는 믿음도 이재명 대통령 피력했고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이걸 일각에서는 이제 호남으로 이전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정부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 그대로 용인에 또 유지한다 이런 점도 분명히 했고요. 전력 송전이나 이 용수 문제, 앞으로 이제 AI 반도체나 또 용수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상당히 또 산업에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기업을 설득하고 유도를 통해서 좀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점도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또 사회 분야에서도 기자들의 송곳 질문 그리고 속 시원한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인사 문제도 검찰 인사는 뭘 그리 어렵습니까? 또 각종 개혁 조치도 검찰이 관계된 건 뭘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업보죠, 업보. 저는 뭐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가지고 마녀가 된 거 아니냐. 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예요. 국민들의 인권 보호, 국민들의 권리 구제.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처벌을 제대로 하는 거. 그거 해야죠. 이게 뭐냐? 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실제 집행은 지방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교정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통합은 해야 소위 5급 3특 체제, 그러니까 지방 중심에 남부는 해양 수도, 남부 벨트를 만들고 중부는 행정 수도로 행정 벨트를 만들고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일대는 이제 문화 수도, 경제 수도로. 그래서 이 균형을 좀 맞추자.
최대 5조 원까지 연간 4년 제 임기 안에 하면 4년 하면 20조 원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겠다. 계산을 좀 해보고 좀 무리가 발생하긴 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통합이 안 되겠다 했더니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작심한 듯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검찰 개혁이 어려운 건 검찰의 업보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신중한 개혁을 당부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 권력을 뺏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 이것이 검찰 개혁의 목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찰이 개혁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검찰의 업보인 것이고 업보 마녀가 된 이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검찰이다. 권력 뺏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안 수사권이 상당히 지금 이제 검찰 개혁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수청 또 공소청에 이 보안 수사권을 추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느냐 마느냐인데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네. 하지만 예외도 있어야 된다. 왜? 국민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 점을 대통령은 또 분명히 했습니다. 남용의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또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종교의 조직적 개입이 심해졌다. 최근에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또 일부 개신교 쪽에서 이 점도 그래서는 곤란하다. 종교는 종교 본연의 사명이 있는 거 아니냐. 정교 유착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성장 전략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전략이라고 하면 그 주축이 지방주도 성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예고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전환 5대 원칙 중에서 첫 번째가 아까 화면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지역주도 성장입니다. 지역입니다. 지방을 강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극 3특 체제로 지방 주도 성장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된다. 5극 3특 체제로 이제는 우리 이 정부의 운영 자체를 재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바로 분권, 자치 두 가지가 핵심인데 자치는 있는데 분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앙의 권한을 상당히 지방으로 많이 넘겨주겠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입니다. 현재 권한을 보면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고 집행은 지방정부가 한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권한도 지방정부에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재정을 대폭 늘려서 재정을 지방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건 국세와 지방세에 이 조정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또 지방에 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니다. 좀 실질적인 혜택을 가야 된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이제 통합이 되는 곳에는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겠다. 국가 균형 발전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도 이전해야 되고 우리 KTV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기업이 옮겨갈 수 있도록 상당히 큰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도 활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통합은 국가 생존 전략. 그렇지 않으면 지방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정치적인 고려 없이 이걸 뭐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또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일이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 차 앞으로의 구상을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무려 31번이나 성장을 이야기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이다. 성장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루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국정 운영 제1의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국민을 계속 또 강조를 했습니다. 통합된 나라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직무이고 지난 7개월은 조금씩 이제 정상화됐다라는 예. 점도 강조를 했는데 분명히 이제 성장인데 모두의 성장이다. 그래서 사회계획도 박차를 가했고 무엇보다도 국무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많이 들어라. 그래서 의견 수렴, 수기하고 설득하고 공론화를 강조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신년 기자회견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정리해봤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드투데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그린란드와 관련한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그린란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급했던 관세 부과 위협에서 물러섰고 무력 사용 가능성 역시 배제했습니다. Well, the deal is going to be put out pretty soon. We'll see. It's right now a little bit in progress, but pretty far along. It gets us everything we needed to get. It's a long-term deal. It's the ultimate long-term deal. And I think it puts everybody in a really good position, especially as it pertains to security and minerals and everything else. 한편 이번 발언은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동 직후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나토 모두가 만족할 장기적인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경제 포럼 연설에서 유럽의 정책 방향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이 추진해온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대규모 이민 정책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 건데요. 그 결과 유럽 각국이 사상 최대 수준의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에 직면하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The USA is the economic engine on the planet, and when America booms, the entire world booms. It's been the history. And I love Europe, and I want to see Europe go good. But it's not heading in the right direction. 한편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을 앞두고 미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 젠센 황 CEO가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연설에서 인공지능 거품론을 일축했습니다. 젠센 황 CEO는 AI 투자가 과도해 보이는 이유는 그만큼 방대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술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며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AI bubble comes about because the investments are large. And the investments are large because we have to build the infrastructure necessary for all of the layers of AI above it. And so I think the opportunity is really quite extraordinary. And everybody ought to get involved. Everybody ought to get engaged. We need more energy. 이날 젠센 황 CEO는 또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일자리를 없애기보다는 전기공, 배관공, 건설 인력 등 기술 기반 직군의 고용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패션계를 대표했던 거장, 이탈리아 디자이너 발렌티노 가라바니가 로마 시민들의 배웅 속에 마지막 길에 올랐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발렌티노 가라바니의 관이 로마에 위치한 재단 본부에 도착했는데요. 관 앞에는 오랜 동반자이자 공동 창립자인 잔카를로 잠메티를 비롯해 패션계 인사들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향년 93세로 별세한 발렌티노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를 창립한 인물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슬픔 속에 발렌티노의 마지막 길을 추모했습니다. Sì, c'ho una profonda angoscia, diciamo nostalgia già di questo grande uomo e di questo grande artista, perché era un artista a 360 gradi. Beh, anche la città di Roma, come tutta l'Italia, perde un grande interprete della bellezza. Insomma. Si può coniugare Valentino con la bellezza di Roma. 재단 측은 일반 조문은 22일까지 이어지며 장례식은 23일 로마에서 엄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투데이 전해드렸습니다. 농촌진흥청이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에 기후위기와 농촌 소멸 문제에 대한 해법,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관련 내용 이승돈 농촌진흥청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청장님 본격적인 좀 말씀 듣기 앞서서 네. 지난달에 있었던 농촌진흥청의 업무보고 현장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AI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더 커가는 농업, 국민과 농업인이 함께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농림부의 현업 부서 같은 거죠. 네, 저희 쪽은 그 기술 개발해서 농장을 지원해주는 그런 관청입니다. 농업 기술을 ODA 사업으로 제3세계에 전파하는 일들을 꽤 열심히 하는 것 같네요. 지금 전 세계 몇 개 나라에 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파견된 게 20개국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협력체를 79개의 나라와 협력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 지원을 해주는데 79개. 그중에 네. 직접 우리가 나가 있는 데가 20개입니다.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어디예요? 아프리카 아니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요즘 하는 카리브까지 이번에 했고요. 태평양 지역의 섬나라까지 2017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 무슨 스탄 이런 나라는 안 해요? 거긴 아시아권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으로? 네, 카자흐스탄하고 몽골까지? 네, 몽골도 하고 있고요. 네, 우즈벡과 키르기즈스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긴 하겠대요. 지금 그 해당 나라의 국가 원수까지 와가지고 고맙다고 한 적이 한 서너 군데가 됩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업무보고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 외국 국가 원수가 와서 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네. K농업기술이 해외에서 큰 좀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기술 가지고 ODA 하고 있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자협력과 다자협력이라고 하는데요. 다자협력은 오늘 아까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체를 구성하는 건데 아시아권에 그리고 아프리카권, 그다음에 중남미권, 그리고 카리브권 4개의 권역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자협력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그 나라에 가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운영을 하는 건데요. 그게 20개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들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나라들이 이제 밖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국내에서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전해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가는 그 파견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 전문가들이 파견됩니다. 그렇군요. 농업기술 전문가가 갑니다. 예. 하나의 예를 들어서 몽골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번에 몽골에서는 2023년에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몽골이라는 나라에서도 벼를 재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한 40년 동안 많은 시도를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023년에 저희 코피아 센터에서 그걸 시도를 했죠. 근데 몽골이라는 나라는 우리하고 좀 다르게 벼를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좀 건조하지 않습니까? 건조한 것도 있죠. 그런데 건조한 것들은 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물이 있는 지역을 찾은 거죠. 그것도 저희들이 찾았어요. 어느 지역에 있고. 그리고 그 땅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 기간 내에서 재배할 수 있는 종자가 또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들이 그 종자를 가지고 한 3가지 종자를 저희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 우리 종자를 가지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땅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하고 땅이 완전 달랐어요. 그렇죠. 물도 없지만은 우리는 좀 중성이나 약간 알카리성 토양이 좋은, 약간 산성 토양이 좋은데 거기는 완전히 알카리성 토양이었어요. 그걸 농업기술로 푼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은 그 짧은 기간에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을 저희들이 했는데 그래도 짧아요. 그래서 그 육묘 기간을 저희들이 잡아야 되는데 육묘를 저기서 비닐하우스에서 한 거예요. 그 비닐하우스에서 6월 달 정도에 저희들이 파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알카리스 토양은 저희들이 그 비료 같은 것을 넣으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중성화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진주 올벼라는 벼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그 강원도 진부 쪽에 거기서 조금 재배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은 저희들이 재배되고 있지 않은 품종입니다. 그렇군요. 과거에 있는 품종을 보존했다가 그걸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성공했고 그거에 대해서 그쪽에 있는 국가 원수까지 와가지고 너무 고맙다. 그렇게 또 감사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기술을 통해서 외국의 K 기술을 농업 기술을 지금 하고 있으니 또 많은 나라들이 더 찾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농업 기술에서 요즘 이슈가 되는 부분은 AI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AI를 융합하는 부분들을 업무 계획에 담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거의 AI 시대잖아요. 모든 분야의 AI였는데 그 AI라는 기술을 우리 농업 기술에 융합을 하자. 그러면서 이 농업 기술에 융합을 함으로써 우리 농업 기술 발전을 훨씬 더 가자. 그러면서 저희가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게 AI를 농업에 융합하면서 그러면 농업
소득을 20% 올리겠다. 예. 그리고 농작업 안전, 농업을 하다가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걸 20% 감소하겠다. 그리고 농업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그 기간을 30% 당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에 있는 현안들이 많아요. 그 현안들이 있는데 우선 AI를 통해서 농업 컨설팅을 하는 거죠. 컨설팅을 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올리는 것들. 네. 그리고 AI를 통해서 농촌을 좀 공간 구조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팩트가 너무 다양했던 거예요. 네.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인간의 머리로서 잘 안 되는 거를 AI를 빌려가지고 그런 설계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AI 생태계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하거든요. 네. 농업 데이터는 저희들 좀 자랑스러우니까 조금 낯간지럽지만 저희 농촌진흥청이 자랑해 주십시오. 예. 농업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양질의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갖고 있기 네.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학습을 시키죠. 네, 그리고 저희 직원 모두를 AI 리터러시를 가진 또 영역 있는 인재로 예. 만들어내겠다. 그런 것들이 그 AI 융합 전략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이 AI 융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지금 이때 발등에 떨어진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제가 여쭤보는 그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는 건 가지긴 한데 당장 네. 지금 고령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지금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이 점점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좀 일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해결 방안들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힘들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과거에 농사를 지었잖아요. 이제는 다 기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논농사 쪽은 거의 99.7%가 다 기계화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반농업 쪽이 문제인 거죠. 뭐 마늘, 양파, 배추 이런 것들이 다 고된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기계화를 하고 있습니다. 8대 발작물이라고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기계화를 하고 있는데 이 기계화가 또 재밌어요. 단지 기계 한 작물에 기계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예. 땅을 갈고 또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씨를 뿌리고 또 묘를 심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비료를 뿌리고 농약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보통 한 작물에 5가지 이상의 기계가 필요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들이 팔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그런 작물의 70%가 팔 때 작물에 들어가요. 예. 그러면 거기만 해도 산술적으로 40개의 기계가 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한 반 정도는 기계가 개발돼 있고요. 네. 2027년까지는 모든 기계를 다 개발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저희 농업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기계만 개발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 이 우리나라의 농업인들은 워낙 그 자기 특색이 많아가지고 재배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 재배 방식을 다 기계에 맞추는 작업까지 저희들이 다 할 거죠. 예. 그러면 저희들은 2028년까지는 8대 밭작물에 대한 모든 과정의 기계화를 완성하겠다. 그 목표를 가지고 있고 네. 지금은 한두 개 정도는 거의 졸업을 시키고 있고요. 다 예, 기계화를 해가지고 그렇군요. 양파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제가 졸업을 시켰습니다. 다 기계화는 돼 있다. 예. 기술은 다 세팅돼 있고 네. 예. 그리고 2028년까지는 8대 작물에 대해서 다 졸업시키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파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기계로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다 돼 보면 있습니다. 되겠군요. 예, 다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술의 발달, 이걸 통해서 농촌의 고령화도 해결을 하고 또 일손이 부족한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로봇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번 네. CES에서도 피지컬 AI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로봇을 농촌에 투입하면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로봇이 들어가면 편해지죠. 그냥 로봇이란 것은 결국 AI가 가미된 거잖아요. 예. AI 가미되면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개발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자율주행 장치예요. 뭐 자동차에도 자율주행 장치 하잖아요. 예. 트랙터에 자율주행 장치를 저희들이 부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반 도로에 있기 때문에 제도 때문에 안 되지만은 예. 밭에 논에 여기는 법적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편히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기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지 작업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그 자율주행 장치의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밤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뭐 24시간. 예, 눈은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예. 사람은 눈으로 보고 가시광선으로 보지만은 기계는 다른 걸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노지 같은 경우 과수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과수원에 제일 일하기 힘든 게 제초예요. 풀 베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벌초 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요. 네. 풀 베기 너무 힘들다. 힘드시죠. 그 과수원에 풀 베는 것들 그리고 농약 치는 것들. 예.
그리고 그 어느 정도 과일을 따잖아요. 그럼 운반할 때 이때 가장 힘들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들을 로봇화하고 있고요. 또 시설 같은 게 있잖아요. 하우스에는 거기에서 농약을 치는데 사람이 들어가면 밀폐된 공간에서 농약을 치잖아요. 그럼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오염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하는 것들. 그리고 운반 로봇.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확 시기가 제대로 됐는지를 모니터링 로봇까지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 중에 이 캄보디아 스캠 조직 피의자 송환 관련 대변인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브리핑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 대응 TF가 내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합니다. 피의자들을 태울 전용기는 오늘 저녁 8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번 범죄 피의자의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로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 국정원, 현지 경찰 등 수사팀이 장기간에 걸친 추적 끝에 거둔 성과입니다. 수사팀은 스캠 단지 7곳을 확인해 작년 12월 시아누크빌 스캠 조직 51명, 포이펫 스캠 조직 15명, 그리고 몬돌끼리 스캠 조직 2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번 송환에는 지난 10월 국내에 송환되지 못했던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가상인물 위장 등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우리 국민 104명에게 120억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고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하고자 성형수술로 모습을 바꾸는 도피 전략을 써왔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스캠 범죄에 가담한 도피 사범과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초년생과 은퇴자를 상대로 약 194억 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의 총책,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 삼아 국내에 있는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중대 범죄자들을 해외에 방치하면 범죄자의 도피를 사실상 묵인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재범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송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송환되는 피의자들은 전원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수사기관으로 인계해 철저한 수사를 거쳐 사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피의자들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 수익의 환수도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 거점 스캠 범죄를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TF를 중심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도 참고용 인포그래픽과 그리고 영상 자료 등은 브리핑 끝나는 대로 배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캄보디아 스캠 피의자 송환 관련 청와대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농촌진흥청 업무계획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농촌 로봇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를 잠깐 해주셨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아까 고령화에 대한 말씀 좀 해주셨는데 이 고령화 특히 어르신들의 안전 문제도 요즘 굉장히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금 농업 현장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돈을 벌러 현장에 가는데 아프면 안 되잖아요. 또 사고가 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아픈 게 반복적인 업무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근골격계나 그런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돈을 벌어서 그 동네 병원에 다 갖다 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반복적인 어떤 노동 행위를 통해 가지고 아픈 것 쪽 하나 하고 그다음에 농기계 같은 거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와요. 나죠. 그러니까 농기계 사고. 이 두 가지가 농업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조직부터 만들었어요. 네. 2023년도에는 농업인 안전팀이라고 임시조직으로 만들었지만 작년 연말에는 농업인 안전과로 정규조직으로 만들었고요. 예.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농업인들의 가장 큰 거는 인식 전환인 거예요. 농업을 하면서 별로 자기는 문제가 없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네. 많은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식 전환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일부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렇죠. 그걸 몰라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농작업 안전관리자라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시군센터에 2명씩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우선 20개 시군에 40명, 올해는 이제 44시군에 88명을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장에 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해주면 농작업 하는데 안전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도 많이 나왔지만 한여름에 온열 질환 문제가 많잖아요. 많았죠. 거기에 예. 특히 농업 쪽에서는 어르신들이 현장을 많이 가요. 근데 어르신들은 과거처럼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는데 그거를 스스로 깨우치지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선도 농업인들을 선정을 해서 현장에 가서 그런 어르신들이 그런 그 아주 폭염 시즌에는 농사를 하지 말고 일을 하지 못하고 들어오게 해라. 이런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는 이렇게 농업을 하면서 사고 나고 또 사망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결과로 나올 것을 이제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온열 질환 말씀하셨는데 요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름철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이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가 사실 병해충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해결해 보겠다라는 내용을 담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하다 보니까 온난화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국내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병해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 환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번성하지 못했던 건데 환경 조건이 자기한테 좋은 조건으로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러면은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진단을 하는데 AI 기반의 병해충 영상 진단 시스템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32종의 작물에 331개 병해충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점점 이걸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AI도 했고, 근데 결국은 이런 병해충이 왔었을 때 방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제 모델, 그러면은 이 농업인이 진단을 하고 우리 시스템에서 딱 들어오면은 어떻게 그 약을 쳐라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그 방제 시스템까지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후와 관련해서 지금 병해충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이 작물 재배 지역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사과하면은 대구. 근데 요즘은 연천 DMZ 사과라고 위로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열대 또 작물들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천천히 되면 저희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저희들은 품종을 육성하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고 그럴 때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진다는 거죠. 기후 변화의 속도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 예를 들어 배추 같은 경우는 고령지 배추가 있었는데 여름철에 그 여름철에 고령지에서도 이제 배추가 안 되는 정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품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품종을 저희들이 육성을 했어요. 하라듀라는 새로운 품종을 육성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름철에도 우리 국산 배추를 먹을 수 있게 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변화에 의해서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약간 침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콩 같은 경우 침수가 되면 다 죽어버리는데 이게 조금 높은 이 밑에 있는 분야가 좀 높은 그런 품종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침수되지 않고 어느 정도 물이 차가지고 하루 정도에서 물이 빠지는 데서는 문제가 없는 그런 품종들. 참 재밌죠? 재밌네요. 그래서 다양한 쪽으로 저희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들을 만들고 있는데 연평균 약 18종의 품종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10년 보니까 거의 한 370종 이상 품종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꾸준히 기후가 변화하는 이상 우리 국민들한테 새로운 농산물에 대해서 먹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품종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돼야 되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은 조직이 존재하는 한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예, 이런 품종 개발을 위해서는 데이터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아까 팀장님께서 조심스럽게 자랑을 해주셨어요.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자, 이런 데이터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이 위성을 쏜다고요. 농림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지금 농림위성은 지금 다 조립돼 있습니다. 작년에 다 조립돼 있고요. 앞으로 이제 6월이나 8월 정도에 스페이스 X를 통해 가지고 쏘아 올릴 겁니다. 그래서 농림 위성이라는 것처럼 농업과 산림을 같이 이용을 하는 건데요. 그게 쏘아 올리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위성 정보를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데 그러면 국내에 있는 농작물의 재배 면적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어느 만큼 자랐나 작황이라고 하죠. 그 작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시뮬레이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원래 농산물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면 수입을 준비해라. 근데 과잉할 거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소비할 것인지를 사전에 다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농업 직불제나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농업인이 거기에다가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는 그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손이 않습니다. 가잖아요. 그냥 그대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일이 좀 손쉽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위성이 없지만은 해외에 있는 특히 유럽에 있는 위성을 이용한 영상을 가지고 다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성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걸 가지고 바로 활용할 수 있게 기술은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쏘고 연습하면 내년부터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우리 위성을 가진 걸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참 이런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한번 가서 있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농업 스마트 농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농업에서 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치유 농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석이조 같아요. 자, 이 치유 농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농업 행위를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풀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가지고 한번 검증을 해봤어요. 그걸 해보니까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우울감도 줄어들고 또 자신감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농업 행위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는 모든 국민이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치유농업센터 광역 쪽으로 좀 김해에 짓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3월이면 이제 오픈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특광역시와 그 도에 거기에는 치유농업센터가 하나씩 다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기술 개발도 하지만은 보급 역할도 하죠. 그리고 국내에 치유 농장으로 이제 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그 치유 농장에 가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표준화하고 좀 그 어느 정도 그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얻으려면 좀 제도화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치유 농업사라는 것도 있어요. 자격증인가요? 한 3년 전부터 치유농업사 2급 제도가 운영이 됐고요. 원래 저희들이 치유농업사 1급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치유농업사 1급까지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서 양질의 어떤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반 국민들이 그걸 영위하고 그럼으로써 그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서서히 주말 농장을 통해서 굉장히 너무 좋다. 스트레스가 그냥 풀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젊은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농업이 요즘 주목받고 있어서 그런지 청년들이 농사를 짓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 농업인이라는 또 명칭으로 이분들을 부르는데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하겠다 이런 계획도 지금 가지고 계시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농업 현장에 제일 어려운 것들이 농업 경영주 현재 평균 연령이 거의 70세 육박합니다. 한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68세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40세 이하의 농업 경영주 숫자가 4,600명밖에 안 돼요. 너무 적네요.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청년이 저희 농업 현장에 온다면 보물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현장에 왔었을 때 어려워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농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농지 쪽에는 우리 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쪽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똑똑 청년 농부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청년 농들이 농업 현장에 오는데 정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농업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기술만이 아니라 어떤 제도나 또 예산 사업이나 그걸 다 넣을 수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면 그 정보를 알 수 있고, 만약에 그 정보를 더 알고 싶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저희 농촌진흥청으로 오면 다 그걸 컨설팅 해줍니다. 그만큼 한 명이라도 더 오는 사람을 저희들은 쫓아내지 않고 더 확실하게 우리 편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농업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적은데 이게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때가 됐는데, 농촌진흥청이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기술의 집합지네요. 농업기술 관련해서는 농촌진흥청이 좀 최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푸드테크와 관련해서도 농촌진흥청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푸드테크라고 한다면요, 좀 광의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먹거리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로봇까지도 다 포함되는데, 좀 약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본다면 지금 현재는 그 조금 그 사각지대에 있던 고령 농업, 그러니까 고령인들 그리고 환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케어푸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한테는 지금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는 회복할 때 아무나 먹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보양식을 먹고 그러는데 그 보양식도 흡수가 안 되고 아니면 구역질 나서 못하고, 그런데 저희들은 식용곤충이라는 것이 있어요. 곤충의 어떤 단백질이 그 회복하는 데 아주 도움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쉐이크 형태로 해서 해보니까 의외로 잘 드셔요. 최근에 유명 유튜버 궤도도 그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도 하고, 저희들 대체 단백질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콩만이 아니라 저희들 대체 단백질 만들 때는 버섯 같은 것들, 버섯에 있는 그 섬유소를 가지고 오면은 이 대체 단백질의 구조를 저희들이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하면서 이 농산물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리는, 그러니까 하나의 푸드테크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조직도 더 작년 2월에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마 이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특히 청년 농업인들도 단지 현장에서 농사를 통해서 생산성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가공 쪽을 통해서도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게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이 농업 기술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것들을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돈 농촌진흥청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주 4.5일제 도입이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사실 확인해 보고요. 법무부의 10대 민생 안정 법안 가운데 전자장치 부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주 4.5일제 도입된 1인당 720만 원 지원, 중기 우리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주 6일 근무가 대부분인 영세 사업장은 바로 4.5일제로 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해 일 생활 균형과 생산성 향상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워라밸 플러스 4.5 프로젝트는 대규모 기업이 아닌 자발적으로 주 4.5일제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1인당 지원금이 월 10만 원 추가로 지원됩니다. 생명, 안전 업종,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장시간 노동 사업장, 비수도권 기업 등은 우대 지원합니다. 한 주 4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한 주 2시간 미만의 실노동시간을 단축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실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추가 채용을 하는 경우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1년간 지원해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 등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접근 금지를 위반 또는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위치 추적 수신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요. 현재는 접근 거리만 통지해 접근 방향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지만 앞으로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서 안전하게 대피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가 일상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강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부와 경북에는 한파경보가 발령 중인데요. 오늘 방한용품으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아침에 영하 13.2도로 올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했고요. 체감온도는 거의 영하 20도를 보였습니다. 대관령의 체감 추위는 영하 29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오늘 한낮에도 영하권을 유지하면서 어제만큼 춥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2에서 7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고 1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추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쌓인 눈이 얼어붙어 길이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한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춘천 영하 6도, 세종과 안동 영하 3도, 대구는 0도에 머물겠습니다. 주말까지도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길게 이어지는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생방송은 대한민국 1부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